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어이없는 계기로 인생의 방향이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제 경우가 딱 그랬습니다. 고작 회사에서 비대면 회의용으로 나눠준 웹캠 하나 때문에 지극히 평범했던 제 35해 인생이 아주 스택터크하게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쪽팔리긴 한데 어떻게 사람이 인터넷 방송에 빠지고 또 어떻게 망가져가는지 그냥 한번 제 썰을 풀어보려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그냥 여러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대리로 일하고 퇴근하면 편의점에서 10,000원에 4캔짜리 수입 맥주 사들고 와서 유튜브나 보면서 낄낄거리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는 그냥 그런 인생.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가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를 반겨주는 건 싸늘한 방 안공기뿐이었어요. 그날도 딱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김 부장한테 시달리다가 녹초가 돼서 집에 왔는데 문득 책상 구석에 놓인 새 웹캠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회사에서 얼마 전에 나눠준 건데 화질이 꽤 좋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저는 맥주를 한 캔 따서 마시다가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걸로 방송 같은 걸 하면 내 얼굴이 어떻게 나오려나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게임하는 친구들이 쓴다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찾아 깔아봤어요. 무슨 설정이 엄청 복잡하던데 대충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 제 얼굴이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오, 화질 좋네. 감탄하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화면 한쪽에 방송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그게 무슨 녹화 시작 버튼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이걸 누른다고 제 얼굴이 어딘가로 생중계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냥 내 얼굴 녹화해서 한번 보자 하는 생각으로 무심코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그냥 멍하니 모니터만 보고 있는데 화면 구석에 작은 채팅창이 깜빡이는 거예요. 님 모임. 크크크크크.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채팅. 누가 나한테 말을 건다고?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버버하고 있는데 채팅이 하나 더 올라왔어요. 아저씨 혼술. 크크크크크 안주 뭐예요? 와, X 됐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이 짠내나는 혼술 현장이 어딘지 모를 인터넷 세상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던 겁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당장 방송을 꺼야겠다는 생각에 마우스를 잡았는데 그 순간 또 다른 채팅이 올라왔습니다. 와, 이 아저씨 진짜 찐이네. 리액션 개꿀잼 크크크. 저는 그 채팅을 보고 저도 모르게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리액션이 재밌다고? 살면서 누군가에게 재미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말이죠. 그 순간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 사이로 아주 낯설고 짜릿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관심. 그래요. 저는 지금 생판 모르는 남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시청자는 고작 서너 명. 그 사람들은 제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왔어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혼자 술을 마시는지, 무슨 맥주를 가장 좋아하는지. 저는 처음에는 어색해서 단답형으로 대답했지만 술 기운도 오르고 하니 조금씩 제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죠. 오늘 하루 종일 저를 괴롭혔던 김 부장의 꼰대짓, 답도 없는 보고서 때문에 야근한 이야기, 퇴근길 지하철에서 현타왔던 썰 같은 것들이요? 제 시시한 푸념에 그 사람들은 의외로 엄청나게 호응해 줬습니다. 한 시청자는 저보고 자기도 오늘 회사에서 개처럼 깨졌는데 아저씨 보니 동질감이 느껴진다며 힘내라고 하더군요. 또 다른 시청자는 저보고 목소리가 좋으니 앞으로 라디오 방송처럼 자주 해달라는 뜬금없는 칭찬을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한 명이 힘내세요. 아재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 방송 인생 최초의 후원금 1,000원을 쏴줬습니다. 화면에 오님이 1,000원을 후원하셨습니다. 라는 요란한 알람이 뜨는 순간 기분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누가 내 푸념을 들어주고 거기에 돈까지 준다.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경험이었죠. 그렇게 1시간쯤 떠들었나 봐요. 저는 어느새 카메라 앞에서 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채팅창 반응에 울고 웃는 영락없는 BJ가 되어 있었죠. 그날 방송은 시청자 10명도 못 넘기고 끝이 났습니다. 방송 종료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싸늘한 정적이 방 안을 채웠을 때 저는 아주 기묘한 흥분과 함께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늘 외롭고 지루하기만 했던 나의 밤이 누군가와의 소통으로 채워졌다는 느낌. 그 느낌 하나만으로도 꽤 괜찮은 밤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회사에서도 어젯밤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하는 내내 어젯밤 채팅창에 올라왔던 말들을 곱씹으며 혼자 피식거리기도 했죠.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약속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와 똑같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렇게 저의 방송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퇴근 후의 소소한 취미일 뿐이었죠.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송을 기다려주는 고정 시청자들이 생겨났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낙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좋은 방송을 위해 마이크를 사고 조명을 설치하고 제 방송만의 소소한 콘텐츠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 평생 단 한 번도 무언가에 이토록 열정적이었던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달콤한 관심과 소통의 이면에 얼마나 차갑고 잔인한 칼날이 숨겨져 있는지를요. 제가 발을 들인 이 익명성의 세계가 머지않아 제 평범했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킬 것이라는 사실, 그때 저는 정말이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첫 방송의 그 짜릿한 경험은 제 흑백 같던 일상에 떨어진 한 방울의 잉크 같았어요. 한번 맛보고 나니 온 세상이 그 색으로 번져나가는 기분이었죠. 다음날 회사에 앉아 있는데 지루한 엑셀 시트 위로 어젯밤의 채팅들이 아른거리더라고요. 아저씨 꿀잼, 목소리 좋네요. 그런 사소한 칭찬들이 하루 종일 저를 갈구는 김 부장의 잔소리보다 훨씬 더 크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무슨 얘기를 해볼까? 어제 왔던 그 사람 오늘도 또 올까? 하루 종일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머릿속은 온통 그 작은 채팅창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저의 이중생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꾸벅꾸벅 졸며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해치우고 밤이 되면 제 작은 원룸은 세상에서 가장 활기찬 스튜디오로 변신했죠. 저는 제 방송에 아재의 고독한 밤이라는, 지금 생각하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촌스러운 이름까지 붙여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맥주 마시면서 회사 뒷담 화나 하는 게 전부였지만 방송을 하면 할수록 저도 모르게 욕심이 생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제 방 한구석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가던 낡은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2를 발견했습니다. 대학생 때 잠시 미쳐 살다가 취업하고 나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제 오랜 친구였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낡은 게임기를 연결해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추억의 게임 귀무자를 켰습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혹시 이 게임 아세요? 제 20대를 갈아 넣은 갓겜입니다. 하고 방송을 시작했죠. 결과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제 방송을 찾아오던 사람들이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추억을 가진 아저씨들이었던 거예요. 채팅창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자기가 얼마나 그 게임을 좋아했는지 그때 그 시절의 추억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밤새도록 함께 게임을 하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마치 동네 오락실에 모여 앉아 게임 구경하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저는 그날 제 방송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바로 추억과 공감이었어요. 저는 주말마다 용산 전자상가나 국정국제전자센터를 돌아다니며 낡은 게임 CD와 게임기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이 파이널 판타지. 제 방송은 세상사에 찌든 30대, 40대 아저씨들의 추억 놀이터이자 유일한 해당구가 되어갔습니다. 시청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았지만 아주 꾸준히 그리고 단단하게 늘어갔습니다.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50명이 되고 어느새 제 방송에는 제가 굳이 닉네임을 부르지 않아도 서로를 알아보는 고정 시청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저희끼리만 아는 유행어도 생겼죠. 제가 게임을 하다가 답답한 플레이를 하면 부장님 결제 컨펌 받는 플레이라며 몰려댔고, 제가 실수로 죽기라도 하면 채팅창은 아이고 김대리라는 탄식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제 현실 속의 고통이 방송 안에서는 유쾌한 셔터이 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퇴근 후에 저는 외로운 김대리가 아니라 수십 명의 형님, 동생들과 함께하는 이 작은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후원금, 소위 말하는 도네이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1,000원, 2,000원이 전부였지만 어느 날은 한 시청자가 제 플레이에 감동받았다며 부장님 얼굴에 던져주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5만 원이라는 거금을 쏴주기도 했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어버버하며 아이고 오오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죠. 그 어설픈 리액션에 채팅창은 또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다들 귀엽다며 저런 순수한 반응은 처음 본다며 난리가 났죠. 저는 그 후원금들을 모아 저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음질을 위해 콘덴서 마이크를 사고 채팅창을 편하게 보기 위해 듀얼 모니터를 설치하고 끊김없는 방송을 위해 그래픽카드까지 바꿨죠. 제 월급은 고스란히 대출 이자와 생활비로 나갔지만 방송에서 번 돈은 오롯이 저의 행복을 위해 쓰였습니다. 제 삶에 투자라는 걸 해보기는 처음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두 세계는 점점 더 명확하게 분리되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저는 무능하고 재미없는 김대리였습니다. 상사의 갈굼에 고개를 숙이고 의미 없는 보고서를 만들며 시간을 죽이는 그냥 그런 존재. 하지만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저는 아재킹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수십 명이 웃고 제 플레이 하나에 모두가 열광했죠. 저는 그곳에서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월간 보고 회의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부장님은 앞에서 1시간 넘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고 저는 꾸벅꾸벅 졸음을 참느라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 밤에는 디아블로 이 하드코어 캐릭터를 키워야 하는데 어떤 스킬트리를 타야 초반에 안 죽고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현실의 지루한 회의보다 가상세계의 캐릭터 육성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순간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삶의 무게중심이 이미 현실에서 방송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는 신호였죠. 그날 밤 저는 제 방송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동시 시청자 150명. 누군가에게는 우스운 숫자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숫자였습니다. 채팅창은 저를 응원하는 메시지들로 가득했고 후원 알람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방송이 끝난 뒤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얼굴을 비추는 모니터의 환한 불빛이 마치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처럼 느껴졌죠. 저는 그때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내 천직 아닐까 하고요. 회사에서는 한 번도 인정받아 본 적 없는 내가 이곳에서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 달콤한 중독, 이 행복한 착각이 앞으로 저를 어디로 끌고 갈지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의 의심도 품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술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인정이라는 술입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그 술에 완전히 취해 살았어요. 회사에서는 구박만 받던 제가 인터넷 세상에서는 아재킹이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불렸으니까요. 퇴근 후 카메라를 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지루한 회계팀 김 대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청자들을 웃고 울게 만드는 이 작은 온라인 왕국의 왕이었죠. 제 자신감은 날이 갈수록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 회사 일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어요. 제 진짜 인생은 퇴근 후에 시작되었으니까요. 김 부장이 아무리 저를 갈궈도 저는 속으로 너는 평생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라? 나는 밤이 되면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 하고 비웃을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그 달콤한 꿈이 아주 사소한 돌멩이 하나에 금이 가기 시작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도 저는 한창 신이 나서 추억의 게임 창세기 전 이를 플레이하며 시청자들과 떠들고 있었습니다. 제 나름의 필살기인 주인공치 S의 성대모사를 하며 드립을 치고 있었죠. 채팅창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후원 알람도 간간히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채팅창에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낯선 아이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이 나이 먹고 이런 거 하는 거 안 창피해요? 순간 제 머릿속이 띵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시끄럽던 채팅창도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죠. 저는 애써 태연한 척, 에이, 재미로 하는 거죠 하고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선 아이디는 보란듯이 채팅을 한 번 더 올렸습니다. 목소리도 X나 듣기 싫고 게임도 더럽게 못하네. 그냥 방송 접고 잠이나 주무세요. 그건 제가 이전에 겪었던 장난스러운 놀림과는 차원이 다른 순도 100%의 악이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익명의 누군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제게 쏟아내는 날 것의 경멸? 저는 그 서늘한 감각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제 방송의 고정 시청자들이 들고 일어나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제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채팅창은 순식간에 그를 비난하는 측과 오히려 제 편을 드는 시청자들을 조롱하는 측으로 나뉘어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어버렸죠. 저는 그 아수라장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임은 이미 손에 잡히지 않았고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평소 같았으면 재치 있는 농담으로 넘어갔을 상황이었지만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오늘은 이만 방송을 줄여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방송을 종료해버렸습니다. 방송을 끈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이나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고작 채팅 몇 줄이었어요. 하지만 그 익명의 악의는 아주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방송을 하는 내내 저도 모르게 채팅창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채팅이 올라올까봐, 누군가 또 저를 비난할까봐 전전긍긍하게 된 거죠. 예전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방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스스로 검열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행동하면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방송은 더 이상 즐거운 놀이가 아니었어요.
시청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과도 같은 압박감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피곤에 찌든 날에도 저는 억지로 텐션을 끌어올려 웃고 떠들어야 했습니다. 제 방송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면 즐거움이 아니라 깊은 피로감과 공허함만이 저를 덮쳤습니다. 익명성의 칼날은 채팅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제 BJ 닉네임인 아재킹을 인터넷에 검색해보고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게임 커뮤니티에 제 방송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제 방송의 일부분, 제가 게임에서 실수를 연발하는 장면만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올려놓고는 역대급 바람 BJ라는 제목을 붙여놓았더군요. 댓글에는 저를 조롱하고 비웃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실력으로 방송을 하냐, 목소리만 들어도 찐따 같다 등등.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라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재단하고 돌을 던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강박적으로 제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또 누가 내 욕을 하지 않았을까? 누가 나를 비난하지 않았을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요. 저를 응원해주는 수백 개의 긍정적인 댓글보다 저를 비난하는 단 하나의 악플이 제 마음에는 훨씬 더 크고 아프게 박혔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결국 제 현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방송을 하고 새벽까지 저에 대한 인터넷 반응을 살피다 잠드니 아침에 일어나는 건 그야말로 지옥이었죠. 회사에서는 하루 종일 졸기 일쑤였고 업무 집중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제가 아주 중요한 회계 보고서에서 치명적인 숫자 실수를 한 겁니다. 김 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직원이 있는 앞에서 저를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리, 요즘 정신이 딴 데 가 있냐고, 회사 일이 장난 같냐고 고함을 치더군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제 정신은 정말로 딴 데 가 있었거든요. 제 현실의 직장이 아니라 저를 향한 익명의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한 인터넷 세상의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방송을 켰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지옥이었어요. 그날따라 저를 향한 비난의 채팅은 더 거세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결국 방송을 하던 도중 저도 모르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재미없으면 보지마. 누가 보라고 했어. 하고 소리를 질러버린 거죠. 채팅창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저는 당황해서 허둥지둥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방송이 꺼진 모니터 화면에는 텅 빈 제 방과 함께 넋이 나간 제 얼굴이 비치고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도망치고 싶었던 외롭고 초라한 현실의 제 모습,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주 희미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찾아왔던 이 작은 왕국이 사실은 현실보다 더 끔찍한 감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술 먹고 다음날 이불킥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딱 그 심정이었습니다. 방송 중에 시청자들한테 소리를 질러버리고 허둥지둥 방송을 종료한 다음날 아침,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켜기가 무서웠죠. 저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가득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날 회사에 병가를 내고 하루 종일 이불 속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방송 같은 거 다 접자. 나는 이런 걸 할 깜냥이 못 되는 인간이다. 하고 자책하면서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아주 의외의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 방송을 보던 고정 시청자 몇몇이 저희 방송의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에 저를 걱정하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재킹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우리가 너무 부담을 드린 것 아니야. 악플러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는 언제나 형님 편이다 하는 내용의 글들이었죠. 저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직 내 편이 있구나. 저는 그 응원에 힘입어 며칠 뒤 용기를 내어 사과 방송을 켰습니다. 제가 요즘 현실의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고요. 앞으로는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시청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저를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더 힘을 내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커뮤니티가 더 단단해졌다고, 위기를 함께 극복해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큰 갈등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었을 뿐이죠. 제 방송에는 유독 열성적인 팬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이디가 형만볼게였어요. 그는 제가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부터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찾아와 주었고 후원도 가장 많이 하는, 소위 말하는 제 방송의 회장님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가 있기에 제 방송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과 방송 이후 형만 볼게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채팅창에서 마치 자기가 제 방송의 부방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른 시청자들을 가르치려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시청자가 조금이라도 제 심기를 거스를 만한 채팅을 치면 그가 먼저 나서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하고 면박을 주었죠. 처음에는 저를 위하는 마음에 그런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섭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플레이할 게임을 그가 정하려고 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다른 게임을 하려고 하면 그는 채팅창에 아 형님 오늘 이 게임 하시는구나 저는 어제 말씀드린 5호가 더 보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와 같은 노골적으로 서운함을 드러내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의 의견을 무시하고 방송을 진행하면 그는 그날 방송 내내 아무런 채팅도 치지 않으며 침묵 시위를 했죠. 그러면 채팅창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저는 그를 신경 쓰느라 방송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후원을 무기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그가 큰 금액을 후원하며 형님 이 돈으로 제가 추천해드린 그 스팀 게임 사서 해주세요. 다른 거 하시면 저 오늘 나갑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니터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순수한 후원이 아니었어요. 돈으로 제 방송을 통제하려는 명백한 갑질이었죠. 수십 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도 그렇다고 굴복할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집착은 온라인을 넘어 제 현실까지 침범하려 했습니다. 그는 쪽지로 제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주말에는 보통 뭘 하시는지 같은 사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피하면 그는 방송에서 또다시 삐딱한 태도를 보이며 저를 압박했죠. 제 방송은 더 이상 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형만 볼게라는 단 한 명의 시청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의 기분을 살피고 그의 요구에 맞춰 춤을 추는 광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는 방송 시작 전에 미리 공지를 띄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게임을 제 방식대로 자유롭게 즐겨보겠습니다. 훈수나 특정 게임 요구는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형만 볼게가 채팅창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 공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추천한 게임을 왜 하지 않느냐고 따지듯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 방송이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요. 다른 시청자분들도 되시니 더 이상 방송 흐름을 해치는 이야기는 자제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형만 볼게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후원을 했는지 아느냐며 자기가 형님 방송 키워준 1등 공신인데 어떻게 자신에게 이럴 수 있냐며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청자 수가 좀 늘었다고 초심을 잃고 이제는 자기를 무시한다는 것이었죠. 그의 그 장문의 채팅은 저를 위한 애정 어린 조언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른데 감히 내 말을 거역해? 하는 소유욕과 배신감으로 가득 찬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선동에 채팅창은 또다시 두 편으로 나뉘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말이 맞다. 아재킹이 변했다. 고 말하는 측과 아무리 회장이라도 저건 갑질이다. BJ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둬라. 고 말하는 측. 제 방송은 개인 방송이 아니라 난장판 토론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형만 볼게는 저에 대한 온갖 비난을 퍼부은 뒤 두고 봅시다. 형님 같은 사람 인터넷에 어떤 식으로 매장당하는지 보여드릴게. 라는 무서운 말을 남기고 방송을 떠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그날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방송이 꺼진 모니터 앞 저는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저를 가장 열렬히 응원해주던 사람, 제 방송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제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시청자들에게서 받았던 그 애정이 사실은 언제든지 분노와 비난으로 돌변할 수 있는 아주 위태롭고 조건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제 저는 누구를 믿고 방송을 해야 할까요? 이 작은 왕국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언제 누가 나에게 등을 돌릴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전쟁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형만 볼게 그 친구가 아니 이제는 그냥 그 인간이라고 부를게요. 그 인간이 저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고 떠난 그날 밤 저는 정말이지 모든 걸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제 작은 왕국은 폐허가 되었고 저를 따르던 백성들은 둘로 나뉘어 서로를 핥히고 있었죠. 저는 며칠 동안 방송을 켜지 못했어요. 카메라를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채팅 알람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저는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저를 믿고 기다려주는 나머지 시청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예전처럼 게임을 켜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그냥 해프닝일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힐 거야.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인터넷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더군요. 한번 시작된 불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끈질기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형만 볼게는 자신의 말대로 저를 인터넷에서 매장시키기 위한 작업을 아주 치밀하게 시작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대형 게임 커뮤니티에 제가 후원하던 아재킹이라는 BJ의 실체라는 제목의 장문 저격글을 올린 겁니다. 그 글의 내용은 정말 악의적이었어요. 제가 방송에서 했던 농담들은 전부 시청자를 무시하는 오만한 발언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제가 게임에서 실수했던 장면들은 실력도 없으면서 돈만 밝히는 BJ의 증거로 편집되어 있었죠. 특히 자신이 후원했던 내역들을 전부 캡처해서 올리며 자신이 이만큼이나 지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기를 배신하고 무시했다는 식으로 저를 아주 배은망덕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회장님이라는 그의 지위와 그럴듯하게 짜깁기는 증거들 앞에서 저의 진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인기 게시물이 되었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저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었죠. 제 작은 방송국은 그 글을 보고 찾아온 성지 순례객들로 인해 매일같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방송을 켜기만 하면 채팅창은 저를 비난하는 욕설과 해명하라는 욕으로 도배가 되었어요. 예전에 그 따뜻하고 유쾌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저를 심판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찬 끔찍한 법정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커뮤니티 게시글의 댓글 중에 누군가가 아주 끈질기게 제 신상을 캐내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과거 방송에서 무심코 했던 말들을 단서로요. 이 아저씨 예전에 자기가 여의도 쪽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방송 배경에 나오는 저 달력 5은행에서 나눠주는 판촉물 같은데? 목소리 들어보면 5대학교 출신들 특유의 억양이 있는 것 같음. 등등. 익명의 네티즌들은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제 사소한 정보들을 조각조각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현실에서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들이 제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 같고 제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는 것 같았죠. 저를 보호해주던 익명의 벽이 무너지고 제 현실의 삶이 인터넷 세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는 공포. 그건 제가 이전에 겪었던 그 어떤 스트레스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저보다 대여섯 살 어린 남자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도 인터넷 커뮤니티나 게임 이야기를 자주 하던 친구였죠. 어느 날 오후 그 후배가 제 자리에 오더니 제 어깨를 툭 치며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묻는 겁니다. 대리님, 혹시 아재킹 아니시냐고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고 손끝이 저려왔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그게 누구냐고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후배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자기가 어제 커뮤니티에서 아주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다며 거기 나오는 BJ가 하는 회사 상사 욕이 꼭 우리 김 부장님 이야기 같아서 한참을 웃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고는 비밀은 지켜드릴게요. 하고 윙크를 한번 찡긋하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런 움직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제가 현실의 스트레스를 피해 도망쳤던 그 가상의 세계가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제 현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 후배는 저를 볼 때마다 아재킹 어쩌고 하며 놀려댔고 그 소문은 아름아름 퍼져나가 다른 동료들도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김 부장마저도 어디서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저를 부를 때마다 어이 김 대리 밤에 남들 잘 때 이상한 짓 좀 하지 말고 일이나 똑바로 해 하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 유일한 도피처였던 방송은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지옥이 되었고 제 유일한 현실이었던 회사는 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조롱과 감시로 가득 찬 감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컴퓨터를 켜고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 저격글을 다시 한번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제 심장을 멎게 하는 새로운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 댓글에는 저희 회사 건물 입구 사진이 찍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아재킹 이 새끼 여기 다니는 거 맞네? 내일 출근길에 보자. 저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익명의 누군가가 이제는 온라인을 넘어 제 현실 공간까지 침범해 들어온 겁니다. 저는 완전히 독 안에 든 쥐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내 직장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저는 그날 밤 그 댓글 하나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 잠 한숨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회사에 몸이 안 좋다는 거짓말을 하고 출근하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그 익명의 누군가가 정말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봐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하루 종일 창문에 커튼을 굳게 닫아놓고 죽은 듯이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라도 들리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예전에는 퇴근 후에 이 작은 원룸이 저만의 왕국이자 유일한 안식처였는데 이제는 사방이 막힌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를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눈들이 창문 밖에서 모니터 너머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방송을 켜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를 쳐다볼 용기도 시청자들과 웃고 떠들 자신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방송을 하지 않는 동안 제 마음은 더 큰 공포와 고독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그 지옥한 외로움이 더 짙은 어둠이 되어 저를 덮쳐왔습니다. 제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에는 저의 안부를 묻는 글, 저를 걱정하는 글, 그리고 이제는 저를 비난하는 글들이 뒤섞여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아재킹 멘탈 터져서 빤스러는 크크, 악플 좀 달렸다고 방송 접을 거면 애초에 시작은 왜 했냐 같은 조롱 섞인 글들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도망치는 것은 그 익명의 악플러들에게 제가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저를 믿고 기다려주는 소수의 시청자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무렇지 않은 척 예전처럼 방송을 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며 며칠 만에 다시 방송을 켰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방송을 켜자마자 채팅창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 저격글을 보고 찾아온 처음 보는 아이디들이었죠. 그들은 제게 해명을 요구하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제 회사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오, 김대리, 오늘도 야근하고 와서 방송 켜셨네. 김 부장한테 깨지고 와서 여기서 화풀이 하냐? 등등. 제 현실과 가상의 경계는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혼돈 속에서 애써 태어난 첫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하얘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게임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 실수는 연발했고 그럴수록 채팅창의 조롱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저를 옹호해주던 몇몇 고정 시청자들의 목소리는 그 거대한 악의 파도 속에서 힘을 잃고 묻혀버렸죠. 결국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한 시청자가 이 사람 진짜 오호 다니는 김대리 맞다니까? 내가 같은 부서라 잘 알아? 라는 채팅을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헤드셋을 집어 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카메라를 노려보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억울함,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죠. 회사 일이 얼마나 X 같은지, 김 부장이 얼마나 KXX인지, 당신들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짓거리는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제 모든 밑바닥을 남김없이 드러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맥주 캔을 엎어버리고 키보드를 내리치고 나중에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악을 썼습니다. 아재킹이라는 유쾌한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고 카메라 앞에는 그저 세상에 대한 분노와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초라하고 비참한 30대 아저씨 한 명만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다가 마지막 남은 이성 한 조각을 붙잡고 방송 화면을 주먹으로 내리치듯 꺼버렸습니다. 정적이 찾아온 방 안.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뒤늦은 후회와 함께 극심한 수치심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저는 상황을 수습하기는커녕 최악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겁니다. 이제 이 영상은 분노조절장애 BJ의 방송사고 같은 제목으로 인터넷 세상을 영원히 떠돌아다니게 되겠죠.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액정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제 방송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아챘던
바로 그 회사 후배였습니다. 대리님, 방금 방송 잘 봤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뵙죠. 그 메시지 끝에 붙어 있는 웃음 이모티콘이 제게는 악마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애써 외면하고 도망치려 했던 두 개의 세계는 이제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저를 집어삼키기 위해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후배에게서 온 그 문자 메시지를 저는 그날 밤새도록 들여다봤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뵙죠. 라는 그 짧은 문장이 제게는 사형집행 예고 통보처럼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좀비 같은 상태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회사를 가지 않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갈 용기도 나지 않았죠. 제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거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내내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은 극심한 피해망상에 시달렸습니다. 혹시 누군가 제 방송을 본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이 바로 어젯밤 내게 욕을 했던 그 아이디가 아닐까?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보고는 약속이나 한 듯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등 뒤로 저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죠. 어젯밤 제 비밀을 알아차리고 문자를 보냈던 그 후배는 저를 보며 아주 통쾌하다는 듯한 비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어떤 아침보다도 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제 자리에 앉아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김 부장이 아주 싸늘한 목소리로 저를 회의실로 호출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김 부장과 함께 어젯밤에 그 후배가 먼저 와서 앉아 있더군요. 후배는 제게 자기가 회사를 위해 아주 중요한 제보를 했다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영상 하나를 재생했죠. 화면 속에서는 어젯밤에 제가 눈이 뒤집힌 채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바로 그 김 부장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 KXX 하고 외치는 제 목소리가 조용한 회의실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수치심에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김 부장은 휴대폰을 끄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죠. 그는 제게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사를 모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아주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첫 번째 선택지는 오늘부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저 멀리 지방에 있는 물류 창고로 발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에 가도 제 회사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협박과 함께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그냥 여기서 모든 것을 조용히 정리하고 제 발로 회사를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선택지를 주는 게 아니었죠. 그냥 꺼지라는 말을 아주 정중하게 돌려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항할 의지도 변명할 기력도 없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사직하겠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제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아주 낯설게 들렸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저는 지난 5년간 제 청춘을 바쳤던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길 하나하나에 동료들의 시선이 와서 박히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저 꼴 좋다는 조롱과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경계심만이 가득했죠. 저는 제 개인 물품들을 상자에 담으며 지난 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첫 번째 세계였던 직장을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방식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간, 저는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게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고 저를 응원해주는 즐거운 온라인 세상이 있었는데 이제 제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다가 마지막 남은 제 세계를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어 제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세계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카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문에는 아재킹 전설의 방송사고 레전드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어젯밤 저의 처참한 몰골이 담긴 영상이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죠.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우다 지쳐버린 소수의 제 팬들.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저를 가장 열렬히 응원해 주었던 몇몇 고정 시청자들이 남긴 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했던 아재킹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며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카페를 탈퇴해버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저를 이해해준다고 믿었던 그들마저 결국 제게 등을 돌린 겁니다. 저는 그날 한나란 씨에 제 두 개의 세계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저를 지탱해주던 현실과 제가 도피했던 가상 세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저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텅 비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하나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고객님, 이번 달 대출 원리금 상환일이 3일 남았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 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직장도 잃고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방송도 망해버린 제게 현실은 아주 냉정하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진짜 절망이라는 것이 어떤 맛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직장과 방송, 저를 지탱하던 두 개의 세계가 한나란 씨에 무너져 내린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한 폐인이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어요. 창문의 커튼은 굳게 닫아놓았고 방 안의 불은 늘 꺼져 있었죠. 시간, 감각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배가 고프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잠이 오면 자고 깨어있을 때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작은 원룸은 거대한 쓰레기장처럼 변해갔습니다.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여기저기 뒹굴었고 빈 맥주 캔들이 작은 산을 이루었죠. 한때 제게 가장 큰 자부심을 주었던 그 번쩍이던 방송 장비 위에는 하얗게 먼지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제 꿈과 자존심, 그리고 실패의 잔해였죠. 저는 그 장비들을 쳐다볼 때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아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모님과 몇 안 되는 친구들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휴대폰 화면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그 어떤 것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잘 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그만둔 35살 먹은 백수 아들, 백수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은행에서 온 대출 상환 독촉 문자는 제 심장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 저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저를 응원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인터넷 세상은 저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활동하던 게임 커뮤니티에는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조롱거리, 새로운 가십을 찾아 떠난 뒤였죠. 저를 응원한다던 시청자들도 이제는 다른 BJ의 방송에서 웃고 떠들고 있더군요. 그 사실이 저를 향한 그 어떤 악플보다도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그저 잠시 반짝했다 사라지는 그들의 유흥거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렇게 아무런 의미도 희망도 없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날도 저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있는데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시했습니다. 배달 음식도 시킨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초인종은 아주 끈질기게, 그리고 나중에는 문을 부술 것처럼 다급하게 울려댔습니다. 저는 짜증을 내며 마지못해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유일한 대학 동기이자 10년치기 친구인 녀석 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성우는 제가 이 지경이 되기 전까지 유일하게 가끔씩 만나 술 한잔하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으니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직접 찾아온 것이었죠. 저는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이 비참한 몰골을 이 쓰레기 같은 방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우는 제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절대 가지 않겠다는 듯 묵묵히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포기하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성우는 제 몰골과 집안 상태를 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익숙하다는 듯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제가 쌓아둔 쓰레기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먹다 남은 음식물들을 비우고 환기를 시키고 설거지를 했죠. 저는 그런 친구의 뒷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집안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성우는 저를 식탁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사온 따뜻한 국밥을 제 앞에 내려놓았죠. 그는 저를 다그치거나 훈계하지 않았어요. 그저 밥이나 먹으라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들어 국밥을 한술 떴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제 눈물샘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밥을 먹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성우는 그런 저를 그저 말없이 지켜봐 주었죠. 제가 울음을 그치고 밥을 다 먹을 때까지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성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연히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사람들의 관심에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그리고 그 관심이 어떻게 저를 옥죄는 감옥이 되었는지, 트롤들의 공격, 열성 팬의 배신, 신상이 털릴 뻔했던 공포, 그리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모든 커뮤니티에서 조롱거리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요. 제 기나긴 이야기를 성우는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저는 방송 자체가 좋았던 게 아닌 것 같다고요. 저는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뿐이라고. 회사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진짜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었던 제가 가장 즉각적이고 가장 자극적인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우연히 발견했던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방식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제어하기 힘든 방식이었을 뿐이라고. 친구의 그 말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BJ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외로웠던 겁니다. 제 이야기에 누군가 귀를 기울여주기를, 제 슬픔에 누군가 공감해주기를, 제 존재를 누군가 인정해주기를 필사적으로 바랐던 것뿐이었습니다. 성우는 그날 밤 늦게까지 제 곁에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친구가 돌아간 뒤 방 안에는 다시 저 혼자 남았지만 이전과는 공기가 달랐어요. 격한 쓰레기 냄새 대신 희미하게 국밥 냄새가 남아 있었고, 칠흑 같던 어둠 대신 친구가 열어놓은 창문 틈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가 뽀얗게 쌓인 제 방송 장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 장비들이 저를 비우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저의 외로움과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낡고 슬픈 장난감처럼 보일 뿐이었죠. 저는 조용히 다가가 웹캠에 연결되어 있던 USB 케이블을 뽑았습니다. 틱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제 컴퓨터에서 웹캠이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이었지만 제게는 그것이 이 길고 짙은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 성우가 다녀간 그날 이후 저는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무너진 제 삶의 파편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해야 했던 것은 냉혹한 현실, 바로 돈 문제였죠. 당장 다음 주에 내야 할 대출 이자와 밀려버린 카드값, 그리고 텅 비어버린 통장 잔고. 제가 그토록 도망치고 싶었던 현실은 제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도 착실하게 제 턱 밑까지 차올라 있었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또다시 절망하며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제 방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던 제 방송의 영광과 상처가 모두 담겨있는 그 비싼 방송 장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굳은 결심을 했죠. 저는 다음날 제가 가장 아끼던 게이밍 컴퓨터와 그래픽카드, 마이크와 조명들을 모두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제가 아재킹으로 살기 위해 쏟아부었던 모든 투자를 다시 김대리로 돌아가기 위해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물건들을 하나씩 포장해서 택배로 붙이는데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시원섭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어리석었던 과거를 제 손으로 청산하는 기분이 들어 아주 조금은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급한 불을 끄고 난 뒤 저는 더 큰 산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었죠. 저는 몇 주 만에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그 창피한 이야기까지는 차마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잠시 쉬게 되었다고, 당분간은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만 둘러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걱정 어린 한숨과 아버지의 과묵한 침묵이 제 가슴을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35살이나 먹은 아들이 이제 와서 부모님께 걱정이나 끼쳐드리는 한심한 놈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저는 또 한 번 제 자신이 혐오스러워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옥 같은 구직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35 먹은 중소기업 대리가 특별한 경력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갈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수십 군데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서류에서부터 탈락하기 일쑤였고, 어쩌다 면접이라도 보게 되면 면접관들은 왜 이전 회사를 그만두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저는 그때마다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둘러대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양심은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몇 달간의 구직 활동이 이어지면서 제 자존감은 다시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데서도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도태되는 건가? 하는 끔찍한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많아졌죠.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준 것은 친구 성우였습니다. 녀석은 주말마다 저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함께 등산을 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산 정상에 올라 막걸리를 한잔하기도 하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아무 책이나 꺼내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성화의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저는 아주 조금씩 제 삶의 균형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의 자극적인 채팅과 후원 알람이 아니라 친구와의 시시콜콜한 대화와 땀 흘린 뒤에 마시는 시원한 막걸리 한 잔, 그리고 종이책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주는 평온함. 제가 잊고 살았던 아주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들이었죠. 저는 더 이상 저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제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의 믿음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우연히 길에서 김 부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고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러 가는 길이더군요. 저를 발견한 그의 얼굴에 아주 짧은 순간 경멸과 조롱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나대로 살면 된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는 상사가 아니었고 저 역시 그의 평가에 연연하는 부하 직원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를 스쳐 지나가며 제 마음속에서 그를 완전히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달간의 길고 긴 터널의 끝에서 저는 작은 회사 한 곳으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연봉도 적고 규모도 훨씬 작은 곳이었죠. 하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저를 다시 필요로 하는 곳이 생겼다는 사실, 제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어요. 저는 다음 주부터 새로운 회사로 첫 출근을 합니다. 다시 평범하고 지루한 직장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전에 저였다면 이런 삶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이 평범하고 안정된 일상이야말로 제가 제 손으로 지켜내야 했던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물론 아직도 저는 빚을 갚아야 하고 제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화면 속의 여성에 기대지 않고 제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지도 어느덧 반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예전의 평범하고 지루한 직장인 김 대리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가 되면 퇴근하고 가끔은 상사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가며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월급으로 대출 이자를 갚고 남은 돈을 쪼개가며 살아가는 그런 삶 말이죠. 예전에 저였다면 이런 반복되는 일상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출근할 직장이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퇴근 후 나를 반겨주는 텅 비었지만 평온한 이 방의 공기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제 삶이 완벽하게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불이 꺼진 모니터 화면에 비친 제 자신을 보며 아재킹이었던 시절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 시절에 저는 비록 위태롭고 어리석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 말 한마디에 웃고 제 플레이 하나에 열광하던 그 순간의 기억들, 그 기억들은 이제는 흉터처럼, 하지만 동시에 아주 희미한 훈장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대청소를 하다가 저는 방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재킹으로 살던 시절의 유물들이 담겨 있는 상자였죠.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어서 언젠가 버려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잊고 있던 상자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중고로 팔아버린 컴퓨터 본체를 제외한 제 모든 방송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게 아무런 쓸모도 없는 마이크, 조명, 그리고 웹캠까지. 저는 그 중에서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 웹캠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충동적으로 노트북에 그 웹캠을 다시 연결해 보았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노트북이 웹캠을 인식하고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몇 달 전 방송 사고를 치던 그날의 제 얼굴보다야 훨씬 나아졌지만 여전히 피곤하고
조금은 늙어 보인 평범한 30대 아저씨의 얼굴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바탕화면에 깔려있던 방송 프로그램 아이콘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익숙한 설정 화면이 저를 맞이하더군요. 저는 아주 오랜만에 제 방송국 페이지에 접속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방송 날짜는 몇 달 전에 멈춰 있었고, 게시판에는 여전히 저를 비난하는 글과 저를 그리워하는 소수의 글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아주 덤덤한 표정으로 마치 남의 이야기를 구경하듯 스크롤 해내렸습니다. 더 이상 화도, 슬픔도, 미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나한테 이런 시절이 있었지 하는 아주 먼 옛날의 추억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요즘의 인터넷 방송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즐겨하던 추억의 게임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았죠. 그곳에는 예전에 저처럼 수많은 새로운 BJ들이 시청자들과 웃고 떠들며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시청자 수가 많은 방송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한 젊은 BJ가 제가 예전에 하던 바로 그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채팅창은 쉴 새 없이 올라갔고 후원 알람은 정신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광경 속에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BJ의 얼굴에는 억지 웃음이 걸려 있었고 그의 눈은 게임 화면이 아니라 끊임없이 채팅창과 후원 내역을 쫓고 있었죠. 그는 시청자들의 자극적인 요구에 맞춰 과장된 리액션을 하고 어그로를 끄는 채팅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제 모습과 똑같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스포트라이트가 사실은 얼마나 뜨겁고 위험하며 또 허무한 것이었는지를요? 저 BJ 역시 언젠가는 저처럼 모든 것이 소진되고 상처 입고 또 잊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용히 그 방송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방송 프로그램 화면을 쳐다보았죠. 화면 중앙에는 제게 그토록 많은 환희와 절망을 안겨주었던 그 붉은색 방송 시작 버튼이 있었습니다. 제 길고 지루하고 또 창피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앞에는 이 방송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워서 이 버튼을 눌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선뜻 마우스를 움직이지 못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다시 그 지옥 같은 관심의 한복판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겪고 난 지금의 저라면 예전과는 다른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현명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냥 가끔씩 정말 취미로 저를 기억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들과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작은 행복을 다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시겠어요? 아니면 미련 없이 이 창을 닫고 다시 저의 평범하고 고요한 현실로 돌아가시겠어요?